자, 그리고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루이 14세는요, 72년간 재위하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여기 막 이게 스타킹 신고 하잖아요. 스타킹 입고 하잖아요. 뭔가 약간 지금으로 따지자면 관종에 가까운 왕이었어요. 자신의 막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자기를 다 지켜보게도 했었고, 뭐 궁중 예절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의 에티켓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루이 14세거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이력들이 좀 많아요. 왕도 워낙에 오래 했어요. 7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런데 평생을 전쟁을 했거든요. 이 유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씻는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씻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평생 3번밖에 목욕을 안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본인이 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어렸을 땐 그래도 많이 좀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3번밖에 안 시키면 이게 뭐 나이 들어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병균에 좀 위험하고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도 어쨌든 들었었고, 그리고 이 루이 14세 하면 또 유명한 게 치질 수술입니다. 예, 치질 수술이 당시에는 되게 좀 어려운 수술이고 그것만 걸리면 거의 죽음의 고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 치질 수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외과 의사가 아주 여러 번 그 관련 수술을 하고 나름 그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루이 14세 치질 수술을 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빠졌대요. 그래서 뭐 단 것 때문에 이가 빠졌다는 설도 있고, 또 나머지로는 그의 주치의가 이 이는, 사람의 이는 이게 부정하다, 그래서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말년에는 다 뽑았대요. 그래서 왕이면 뭐해? 왕 70년 하면 뭐해? 70년 넘게 하면 뭐해? 이게 이도 없어. 그럼 다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랬던 루이 14세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자, 프랑스 루이 14세 나오기 전에 앙리 4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앙리 4세는 낭트 칙령. 낭트 칙령 연도 될까요? 1598년입니다.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낭트 칙령. 위그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랑트 칙령입니다. 자, 그 이후 루이 14세가 왕이 되었었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이 국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태양왕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드에 베르사유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좀 되게 야하기도 하고 되게 길기도 한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워낙에 어린 시절 왕이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파리에 그 궁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막 그렇게 되자 자신이 하나 새로운 지역에 자신만의 궁궐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게 파리 외곽에 베르사유 궁전을 이거 만들 때 반대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저런 이유로 새로운 곳에 그렇게 자신의 궁전을 만들 필요가 있긴 했었겠구나라는 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콜베르.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베르베르, 콜베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콜베르를 통해서 중상주의를 펼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 루이 14세야말로 평생을 전쟁과 함께 했어요. 전쟁을 늘 많이 했습니다. 영국과도 하고 네덜란드랑도 하고 뭐 계속 평생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선 죽을 때 유언이 내가 좀 진짜 해봤는데 너네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마 하고 죽었다는 그 유언이 워낙에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제적으로 봐줘야 할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낭트 칙령 폐지. 너무 중요합니다. 봐주셔야 돼요. 1685년도에 낭트 칙령을 폐지해요. 낭트 칙령 폐지라는 건 뭐냐면 위그너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낭트 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그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칼뱅파들은 프랑스 안에 있는 칼뱅파들은 나 이제 공격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위그노들이 대거 국외로 이출해요. 외부로. 그래서 뭐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 일대로 다 떠나. 그래서 네덜란드가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바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종교적으로 유사성이 있었던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이주해 갔고, 그들이 대부분이 이탈했던 이들이 상공 시민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주했다. 특히 뭐 스위스 같은 데서 금융업이라든가 뭐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프랑스로부터 이주해왔던 기술자들과 자본이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 30만 명의 위그노들이 이탈하면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 이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가 어마어마하게 국가 미래적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루이 14세였었고요. 루이 14세의 이 베르사유 궁전 지으면서 막대한 재정을 사용했었고 그 상황에서 위그노들의 이탈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계속적인 위기에 빠졌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 프랑스 혁명이 나오게 되는 바로 구조적인 모순을 처음에 제공했던 인물이 루이 14세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한때는 살았을 때는 가장 화려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었던 정책도 있었던 것이 루이 14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장소가 베르사유 궁전 중에서도 거울의 방이에요. 거울의 방. 뭐 프랑스 전체에서, 뭐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소라고 하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서 1871년 독일 제국 선포식을 여기서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도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